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혼자 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과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꼭 한 번은 세상에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이라는 것을 써봅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남들처럼 고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의지할 곳이 없었고 속 시원하게 제 마음을 털어놓을 곳도 없었죠. 저는 앞서 말했듯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고모 집과 할머니의 집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혼자 자취를 했는데요. 너무 어릴 때부터 혼자 지내서 그런지 유독 외로움을 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남들은 다 즐거워한다는 명절이 정말 싫었고 왜 이런 명절은 1년에 2번이나 있는지 이런 날은 또 명절을 나야 하니 모두 쉬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피자집도 치킨집도 닫잖아요. 저는 긴 명절 연휴 동안 더 많이 외롭고 혼자라는 사실을 실감해야 했어요. 그러면서 남의 집에서 풍겨오는 음식 냄새에 그리고 즐겁다고 하하호호 떠드는 소리에 마음 한편으로 나도 저렇게 가족들과 즐겁게 지내고 싶다 라며 부러워했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무조건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그게 결코 좋지만은 않다는 걸 알지만 결혼을 해서 식구들이 생기면 저도 더 이상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22살의 나이에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요. 남편과의 만남은 정말 어이없게 시작됐어요. 그때 당시 저는 퇴근 후 혼자 집에 들어가 밥을 먹기 싫어서 거의 매일 가던 단골 식당이 있었어요. 그날 역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식당에 들러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 정식을 시켜 먹고 있었는데 아주머니가 어떤 남자에게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전에 말했지. 저 아가씨야. 이쁘지? 성격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전에 여자친구 없다며. 어때? 난 둘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찌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직 저한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음식이 목구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남자 역시 놀라긴 마찬가지였는지 음식이 목에 걸려 한참을 기침을 하더라고요. 그날 식당 이모님은 아주 작정을 했었나 봐요. 이참에 함께 밥을 먹으라고 자리까지 합석시켜줬고 저는 얼떨결에 남자와 함께 마주보고 밥을 먹게 되었어요. 저희는 그렇게 식당 이모님의 주선으로 만나게 되었죠. 그날 얼떨결에 겸상을 하고 밖으로 나오면서 남자와 저는 명함을 주고받았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었어요. 아까는 놀라셨죠? 하도 여자친구 없냐고 물으시길래 없다고.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달라고 농담처럼 말한 건데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놀라긴 했는데 덕분에 제가 밥을 얻어먹었네요. 제 밥값까지 다 내실 필요는 없었는데. 아니죠. 저 때문에 식사도 불편하게 하셨을 텐데 제가 내는 게 맞죠. 근데 아까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다음에 제가 또 밥을 사도 될까요? 이 문자가 저와 남편의 시작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남편과 6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남편은 가족이 없는 저의 사정을 알고 살뜰하게 챙겨줘서 워낙 외로움을 많이 탔던 저였기에 저는 점점 남편의 자상함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남편은 그런 저에게 쉴 수 있는 그늘이 되어주고 싶다며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자긴 신중하게 고민했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라며 결혼을 하자고 했어요. 저도 간절히 바라던 청혼이라 그 자리에서 바로 좋다고 대답했고요.
그때 당시는 만난 기간보다 좋은 사람과 일찍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결혼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제가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들 내키는 대로 함부로 대하셨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을 반대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부모가 없으니 함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신 듯 보였어요. 남편은 처음엔 이런 저를 위해 시부모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며 저의 편을 들어주곤 했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던가요?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시부모님의 그런 말과 행동을 모른 척 하더군요. 아니 점점 저에게 함부로 하는 시부모님을 두둔했어요. 너는 부모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원래 이런 건 시집 오기 전에 친정엄마한테 배워와야 하는 거야. 부모도 없는 네가 뭘 알겠니?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이런 식으로 저에게 부모가 없어서 부족하다, 뭘 모른다며 저를 깎아내리셨죠.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상처가 컸어요. 결혼 전에는 시댁 식구들을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따르려고 했던 저였기에 그 상처는 몇십 배는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강도 높은 부모 타령을 하셨고 급기야 이런 말도 하셨어요. 아휴, 처가라도 반듯하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우리 진석인 사랑을 줄 장모도 없고 든든한 뒷배해줄 장인도 없고 아휴 불쌍해. 우리 애는 왜 그렇게 착해 빠졌는지 저런 고아를 불쌍하다고 주워와서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 시어머니 당신은 혼잣말처럼 하셨지만 분명 저 소린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 같았어요. 더 있다가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를 낼 것 같아 일단은 집 밖으로 나왔어요. 어머니 말처럼 제가 부모 없이 살다 시집을 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온 건 아니었거든요. 저에겐 엄마 같은 고모도 계셨고 특히 할머니는 부모 없이 어린 나이에 시집 가는 제가 무슨 트집이라도 잡힐까 걱정이 된다며 괜찮다고 아무리 말려도 혼수며 예단 준비를 다른 집에 몇 배로 해주셨어요. 그 많은 걸 다 받아놓고 이제와 고아인 저를 주워왔다니 서운하고 서러운 마음에 집 밖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나와서 울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그 비싼 것들을 다 받아먹고 양심도 없냐고 큰 소리를 쳤어야 했는데 그때 나이 23살에 바보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법을 몰랐네요. 그저 제가 어떤 큰 소리를 내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저건 부모 없이 커서 그래 라는 말을 들을까봐 최대한 행동을 조심했는데 그게 결국 시어머니에게는 저에게 아무리 심한 인격 모독을 해도 괜찮다는 사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 3년, 남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함께 사는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심한 시집살이를 시키는데 저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취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돈을 모아 분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다. 내가 너 하도 먹고 놀기만 해서 한 소리 하려던 참이었다. 인간이 염치가 있지, 안 그러냐? 시어머니는 제가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말을 하자 반가워하시며 또 막말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이참에 분가를 하면 더는 이런 막말을 듣지 않도록 꼭 갈 일이 아니고서는 절대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얼마나 다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저의 계획도 제 마음처럼 되지 않았어요. 타이밍도 야속하게 제가 임신을 했거든요.
지금도 아이한테 참 미안한 게 저는 그때 임신 사실이 반갑지 않았어요. 왜 아니겠어요. 이번에야말로 독한 마음으로 이 지옥에서 벗어나려 했는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잖아요. 남편은 매일 늦게 집에 들어와 관계도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였는데 언제 아이가 생겼나? 저는 망연자실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의 임신 사실에 반가워하기는커녕 또 한껏 목소리를 높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임할 줄 모르냐? 네가 애 봐줄 친정 엄마가 있어? 능력도 없는 게, 능력도 안 되는 게 덜컥 애부터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내심 이젠 네가 나가서 돈을 번다고 해서 기특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냐? 아유 한심해. 애는 저 혼자 갖는 것이 아닌데 시어머니는 마치 제가 밖에서 아이를 가진 것처럼 심한 말을 퍼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분을 못 이겨 계속해서 막말을 퍼붓는데 너 애 가졌다고 편하게 있을 생각 꿈에도 하지 마라. 이제 애 태어나면 앞으로 돈 나갈 곳이 수두룩 빽빽인데 뱃속에 있을 때라도 벌어야지. 그러니 너 집구석에 들어앉을 생각 말고 나가서 돈 벌어. 알겠냐? 내 아들 돈 그만 축내라고. 알겠어? 저는 듣다 더는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서 참지 않고 시어머니의 말에 말대꾸를 하기로 작정했어요. 어머니, 아무리 화가 나셔도 이제 저 홀몸도 아닌데 말씀은 가려서 해주세요. 저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애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애는 어머님 손자잖아요. 이렇게 된 거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돼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왜? 임신하니까 안 하던 짓을 하고 싶어? 기쁜 마음? 웃기고 자빠졌네. 어디가 기뻐? 기뻐야 기쁘지. 그리고 너 말 잘했다. 네 입으로 일부러 애 가진 거 아니라고 했으니 임산부라 취직은 못해도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 병원비며 출산용품비며 다 네가 번 돈으로 하라고. 시어머니와 대화가 통하지 않자 입을 닫아버렸어요. 어차피 무슨 말을 해도 물어뜯고 더 상처만 내려 덤빌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왜인지 만약 저희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셨다면, 그래서 제가 이런 수모를 겪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자동으로 가슴이 아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그러자 어머, 너 우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눈물바람이야? 모르는 사람이 알면 내가 나쁜 시어머니인 줄 알겠다. 난 틀린 말 한 거 없다. 그러니 눈물바람 그만하고 나가서 돈 벌 궁리나 해. 네 새끼잖아. 그러니 네가 책임져야지. 저는 시어머니의 등살에 그렇게 집 밖으로 내몰렸어요. 이렇게 무작정 쫓아낸다고 누가 임산부에게 일자리를 덥석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시어머니와 더는 부딪히고 싶지 않아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고모네 집에 갔어요. 어머, 축하해. 네가 임신을 했다니 고모는 실감이 안 난다. 근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여기까지 왔어? 저는 저의 임신 사실에 축하해 주면서도 왜 왔냐고 묻는 고모에게 사실대로 다 얘기할 순 없었어요. 고모라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저 속만 상할 것 같아 그냥 시어머니가 나가서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했는데 고모가 생각이 나서 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저녁 시간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저녁 준비도 안 하고 저에게 늦게 들어왔다며 또 한바탕 화를 내더라고요. 임신을 해서 그런지 평소에도 듣던 막말인데 그날은 마냥 서러워 계속 눈물만 났어요. 아우, 저거 또 우네. 아무래도 뱃속에 애가 울본가 봐. 난 우는 애는 딱 질색인데. 그래도 애 가진 임산부인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
그래도 3년 동안 애가 안 생겨서 나는 걱정했는데 얼마나 다행이야. 다행은? 요즘 애 하나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 줄 알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준비하고 애를 갖는데 나이도 아직 어린데 덜컥 애부터 가지면 어쩌자는 거냐고. 이러다 나한테 애라도 봐달라고 하면 어떡해. 어떡하긴. 며느리 나가서 돈 벌라고 하려면 당신이 봐야지.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두고 봐. 내가 저거 임신했다고 편하게 두나. 방에 들어왔지만 쩌렁쩌렁하게 들리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결국 당신한테 애 봐달라고 하는 것도 싫고 제가 편하게 있는 꼴도 보기 싫다는 시어머니의 심보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늦게, 그것도 술이 떡이 돼서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하소연을 해볼까 했는데 남편은 제 앞에서 귀를 막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나 지금은 아무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자. 당신이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지내서 모르나 본데 밖에서 일하고 들어온 사람 바가지 긁는 거 아니야.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더니 남편은 꼭 자기 어머니처럼 저에게 비슷한 말을 해댔고 제가 상처받는 줄도 모르고 금세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어요. 그 순간 어찌나 외롭던지 결혼하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옆에 남편이 있어도 저는 사무치게 외로웠어요. 그리고 더는 뱃속의 아이를 원망하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 아이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어 어떻게든 버티자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다음 날 시어머니는 어디서 부업거리를 받아오셨는지 집안일을 하고 쉬고 있던 저에게 혼자 들기도 힘들어 보이는 보따리를 가져와 던지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형 눈 붙이는 부업이다. 원래 태교할 때 손을 많이 움직여야 애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거기 사장님이 너 임신했다고 하니까 하나는 가져가도 된다고 하더라. 놀지 말고 부지런히 손 움직여. 태교도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냐. 이거 내일까지 모두 해놔라. 이 많은 걸 내일이요? 많긴. 인형이 커서 그렇지 500개밖에 안 돼. 아, 그리고 내일은 또 다른 부업거리 가지고 올 거니까 나를 세서라도 이거 내일까지 끝내. 그리고 동네 땡땡마트 알지? 왜 우리 동네에서 가장 크잖아. 내가 거기 사장이랑 친해서 너 일자리 부탁해놨다. 그런 줄 알고 거기서 연락 올 때까지는 얌전히 이거나 해.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홀몸도 아닌데 제가 어떻게 마트 일을 해요. 어허, 네가 지금 찬밥 더운 밥을 가릴 때니? 아휴, 나 때는 출산 직전까지 시장 바닥에 나가서 물건 팔고 집에서 봉투 붙이면서 한시도 쉰 적이 없어. 나처럼 며느리 일자리 구해다 주는 시어머니가 또 어디 있다고 편한 소리야. 네가 아주 호강에 겨워 요강에 똥을 싸지. 시끄럽고 넌 그냥 내가 하라면 하기나 해. 나는 너 때문에 백방으로 뛰어다니느라 피곤했으니까 한숨 자야겠다. 너 그거 하고 이따 시간 맞춰서 저녁도 해놔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제가 부탁도 하지 않은 저의 일거리를 구하러 매일매일 밖으로 도셨어요.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말려달라고 부탁도 했지만 힘든 일만 아니면 겸사겸사 해도 되지 뭐. 애 가졌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애도 산모도 안 좋대. 라며 저의 속을 긁어놓는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는 그때 비로소 정말 이곳에 제 편이 없고 앞으로 좋아질 희망이란 것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저에게 전해졌어요. 바로 할머니가 지병으로 앓고 계셨던 암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희 할머니는 4년 전 폐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셔서 어쩌면 1년 뒤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급속도로 암이 퍼져 손쓸 새도 없이
그렇게 할머니는 하늘나라로 떠나셨어요. 저는 고모에게 소식을 듣고 당장 장례식장으로 향하려 준비를 하는데 그때 딱 방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저에게 일거리 두고 어딜 가냐며 붙잡았어요. 제가 할머니 일을 말씀드리자 어이없게도 시어머니는 저의 가방을 뺐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원래 임산부는 장례식장 가는 거 아니다. 넌 부정 탄다는 말도 못 들었냐? 네 고모라는 사람도 참 웃겨. 임신한 너더러 거길 오래. 아무튼 네 가방은 압수야. 넌 얌전히 방에서 일이나 해. 그리고 박 사장한테 전화 왔는데 너 내일 점심때부터 마트로 출근하란다. 잊지 말고 내일 12시에 출근해. 알겠어? 저는 필사적으로 시어머니에게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오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어림도 없다며 끝까지 제 가방을 들고 기어코 방을 나가시는데 곧이어 밖에서 철컥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무슨 자물쇠 소리였는데 그 순간 소름이 끼쳐 저는 있는 힘껏 문고리를 잡아 흔들었고 기세등등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방문을 넘어 들려왔어요. 아무리 용을 써봐라 그게 열리나. 출가 외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냐? 넌 이제 이 집 사람이야. 부모도 아니고 할머니 장례식장을 왜 간다고 길을 쓰는 거야. 정말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너 그 부업 다 끝내기 전에는 나 이거 안 열어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저는 그렇게 방 안에 꼼짝없이 갇혔어요. 얼마나 분통하고 화가 나는지. 하는 수 없이 인형 눈을 붙이며 저 문이 열리면 이 지옥에서 꼭 도망가리라 생각했고 그렇게 새벽 시간이 다 되어 제가 부업거리를 마무리하자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자물쇠를 풀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것도 임신한 며느리를 방에 가두실 수가 있어? 그야 자기가 임신했는데 장례식장 간다고 난리를 쳤다며. 우리 회사에서도 임신한 직원은 장례식장에 부르지 않아. 자기는 모르나 본데 원래가 그래.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두는 게 정상이라고? 내가 이 집에서 사람이긴 하니? 자기 화 많이 났나 본데 우리 이 얘기는 그만하자. 나중에 애기 낳고 산소에 가서 인사드리면 되지. 당신 내일 마트로 출근한다며. 얼른 자. 출근? 그래, 출근해야지. 근데 이건 하나 알아도 자기도 뭘 모르나 본데 지금까지 내가 당한 수모 충분히 이혼 사유 되고도 남는다는 거. 난 뭐 계속 당하고 살 줄 알아? 네, 알겠어요. 이혼하고 싶으면 해. 어차피 당신 이혼하면 아무도 없잖아. 이젠 할머니도 없는데. 이혼해서 그 애 혼자 키울 자신 있으면 하자고. 전 그제야 이혼하려면 지금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새벽 남편의 핸드폰으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부업거리와 아직도 방문에 걸려있는 좌물쇠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저의 핸드폰에 보내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마트에 출근한다고 뺏겼던 가방을 돌려받았는데요. 그 길로 마트에 출근하지 않고 할머니 장례식장에 갔어요. 제가 장례식장에 들어가자 고모는 밤새 얼마나 울었는지 얼굴이 반쪽이 돼서 또 저를 붙들고 한참을 우셨고 조금 진정이 되셨나 봐요. 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장례식장에 딸린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이거 할머니가 너 앞으로 남긴 통장이야. 아무래도 네 부모 모두 보내고 당신까지 가면 남겨진 네가 걱정이 돼서 모으셨대. 그리고 할머니 살던 그 집도 네 앞으로 남겨놓으셨다고 하셨고. 저는 고모에게 할머니의 통장과 제 앞으로 명의가 바뀐 할머니의 집 등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열어봤는데 통장에는 자그마치 5억이라는 제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이 들어있었고 저는 결혼하고 제대로 할머니를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이런 큰 돈을 받아도 되나 망설여져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때였어요.
사실 너 우리 집에 왔던 날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내가 너 보내고 뒤따라 가봤어. 그랬더니 네 시어머니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집 밖까지 다 들리더라. 마음 같아선 당장 들어가서 네 손잡고 나오고 싶었는데 고모도 고모 식구들이 있어서 차마 그러지 못했어. 근데 계속 네가 마음에 걸리는 거야. 너 도대체 그 집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 거니? 이제라도 아니다 싶으면 고모한테 말해. 할머니가 남겨준 돈도 있고 이렇게 네 옆엔 혈육인 고모도 있으니까 더는 안 참아도 돼. 저는 고모의 그 말에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저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말을 들은 고모는 가슴을 치며 천하에 몹쓸 사람들, 네가 아무리 부모가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들이 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너 절대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마. 고모가 고모부한테 말해서 변호사 붙여줄게. 당장 이혼해.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하고는 빨리 연 끊는 게 상책이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마트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어머니가 화가 얼마나 났는지 전화를 걸고 또 걸었죠. 나중에 확인하니 부재중 전화가 무려 96통이나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받을 것 같지 않자 시어머니는 고맙게도 음성 메시지까지 남겨두셨더라고요. 네가 미쳤지? 네가 그러고도 내 집에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해? 어디 오갈 데 없는 고아 주제에 집 분수를 알아야지. 너 집에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라. 막말로 우리 아들도 너 아니면 더 좋은 집에 새장가 갈 수 있어. 네가 네 뱃속에 애 믿고 까부나 본데 난 별로 손주 욕심도 없다. 그러니까 애 믿고 어떻게든 비벼볼 생각이면 일찌감치 접는 게 좋을 거야. 고아에 이혼녀에 애까지 달렸음 네 인생은 바닥이지 뭐.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어도 받아줄 마음 한 톨도 없으니 이참에 네 갈 길 찾아라. 저는 다음날 할머니의 발인을 마치고 할머니의 집에서 고모와 고모부가 모셔온 변호사님에게 이혼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위자료에 감금 모욕죄까지 걸 수 있는 죄목이 많다며 당장 고소장부터 쓰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혼장을 남편 회사 등기로 보냈고 남편은 저에게 바라던 바라며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고 애를 낳아도 양육비를 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한때는 저의 그늘이 되어주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맞는 건지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 말대로 위자료와 양육비 하나 없이 합의 이혼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점점 불러오는 배에도 불구하고 온 신경을 이 싸움에 걸었어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땐 이 모든 추악한 것들은 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그리고 이혼 선고가 떨어지던 그날, 저는 출산 한 달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시작된 진통에 법원에서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출산을 하고 기력을 차리지 못해 몇 번의 고비를 넘겼다는데 제가 눈을 뜨니까 이젠 다시 볼 일 없다고 믿었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아유, 우리 며느님 일어났니? 내가 너 잘못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아직 우리 애기도 못 봤지. 너무 예쁜 공주님이야. 너를 쏙 빼닮아서 얼마나 이쁜지. 네 시아버지는 장명소 가서 이름을 5개나 지어왔다. 이 중에서 너 마음에 드는 걸로 하자고 하셨어. 여보, 그동안 당신 속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 나 앞으로 좋은 남편, 좋은 아빠 될 테니 나 한 번만 더 믿어줘. 그때 제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곧 저는 병실로 들어온 고모 내외를 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태세를 바꿨는지 알게 되었어요. 사돈 오셨어요. 우리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셨어요. 네,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젠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가려고요. 우리 조카의 앞으로 재산이 생겼다고 하니 없던 사랑이 막 생기시나 봐요. 고모는 눈에 살기까지 보이며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나중에 고모한테 들어보니 남편 측 변호사를 통해 제가 할머니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고 어떻게든 이혼을 없던 일로 하려고 했는데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빼도 박도 못하는 지경에 마침 제가 출산을 하게 되니까 애를 앞세워 저를 잘 구슬려 보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할 때까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자 할머니 집까지 찾아온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에게 초강수를 두더군요. 그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라는 걸 모르는 채로요. 너 잘 생각해봐라. 너 부모 없어서 얼마나 서러웠니? 그 서러움 우리 손녀한테 물려줄 거야. 그러지 말고 제발 마음 좀 풀어라. 응? 저 서러운 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아셨네요. 네, 저 어머님 때문에 정말 많이 서러웠어요. 그래서 이혼한 건데 왜 이제 와서 이러세요? 자기야, 내가 미안했다고 사과했잖아. 어떻게 내가 여기에 머리라도 박아? 그럼 내 진심 알아줄래? 진심? 그 진심 말하지 않아도 이미 너무 잘 알아. 당신이랑 당신 어머님 지금 우리 할머니가 남겨준 재산에 눈독 들이고 이러는 거잖아.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린 순수하다. 그래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은 하나도 순수하지 않은걸요. 그리고 지금 눈독 들이는 재산이 누구 거였는진 아시죠? 그렇게 부정탄다고 가지 말라고 했던 저희 할머니 재산이에요. 어머님도 사람이라면 제발 염치라는 걸 챙기세요. 뭐? 네가 돈 좀 생겼다고 눈에 뵈는 게 없지? 네, 저 이제 무서운 거 없어요. 어머니 말대로 저 이제 제 애 지키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저 우리 애한테 쓰레기 같은 아빠랑 할머니 남겨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럼 어디 끝까지 해보자. 그 애 핏줄이 누구 건데 친자 소송해서 그 애 우리가 데려올 거다. 그리고 네가 믿는 그 재산 우리 손녀목도 있을 테니 그것도 뺏어 올 거야. 우리도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네, 뭐든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뭐 가만히 있나요? 증거도 많지만 돈은 더 많은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변호사 써서 더는 저랑 우리 애 앞에 발도 못 붙이게 할 테니 어디 한번 해보자고요. 저는 도끼 품은 눈을 하고 악을 쓰며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어찌나 빛의 속도로 사라지는지요. 그 후 그렇게 법법하던 두 사람은 조용했어요. 뭐 자기네끼리 열심히 알아보겠지만 그게 될 일인가요?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를 낳고 더 강한 사람이 되었죠. 임신했을 때 반갑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를 통해 강하고 더 좋은 사람이자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보면 미안하고 고마워서 한동안은 그렇게 아이를 보면 울곤 했네요. 지금 저희 아이는 올해로 유치원생이 되었어요. 얼마나 똘망한지 어딜 가도 예쁘다는 말을 듣고 있죠. 저는 제 딸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용기로 얼마 전 카페 하나를 차렸습니다. 커피를 만들고 빵과 쿠키를 굽는 매일이 꿈처럼 마냥 행복해요. 비록 젊은 나이에 잘못된 선택으로 자존감은 물론이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면 지금은 억만배만큼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언제까지나 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살아갈 생각입니다. 만약 혹시 그때의 저처럼 지금 있는 그곳이 지옥 같다면 부디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꼭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사실 이 말이 꼭 하고 싶어서 사연을 쓰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